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논에서 김용태 신부님과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할 본원적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보수건 진보건 이 가치는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 공존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 공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재할 정당성도 없고 유지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꽤 오랜 세월을 이런 가치가 거꾸로 뒤집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치 국가를 위해 국민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은 신분으로 죽는 것은 그것이 영웅적인 선택이건 비참한 강요에 의해서건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어 왔죠.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학도병으로 끌려간 이들이 그랬고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서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이 그랬고 군사정부하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경 등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의문사는 장성의 아들이었던 장교조차 피해가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성과로 제정된 헌법 덕분에 이 뒤집힌 의무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016년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이 수장되었을 때 그것이 한낱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그 괴물의 입을 2022년 헬로윈 참사로 죽은 이들을 서둘러 파묻었던 그 손을 2023년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목숨은 저버렸으면서 책임자를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됐던 대통령, 국방부, 종교계의 마술을 똑똑히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는 것에만 진심이라는 것을요.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겨우 내란에서 구해낸 이 국가, 과연 우리가 꼴을 갖춰 복구해내야 하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할지도 모를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내란 전과 후에 각각 벌어졌던 두 가지 닮은 꼴의 죽음을 이어보면서 찬찬히 논객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준이의 논 1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사고를 당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어서 다행히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불행히도 그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터라 비장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늘 나오는 영웅담이 있고요. 또 그 영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악당을 찾아 나서는 아주 흔한, 그래서 늘상 반복되기만 하는 이야기 구조를 그러나 깨지 않으면 그런 사건 자체가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건의 시초로 한번 돌아가 보죠.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70대 노인이 고립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밀물이 들어오고 있던 새벽 2시경입니다. 인천해경 영흥파출소에 소속돼 있던 이재석 경사는 마침 휴게 시간이 끝나 근무를 다시 시작한 시점인 새벽 2시 7분 드론을 이용해 해안가를 순찰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파출소는 총 6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다른 4사람은 아직 휴게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팀장 1명을 남겨두고 이 경사만 구조해 나갑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이 경사 본인도
그를 혼자 내보낸 팀장도, 그리고 차가운 갯벌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감히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조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벌어진 불가피한 착오였을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행동 수칙이 어겨진 사실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현장의 분위기와 관행이 어떤 건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홀로 구조지점을 향하던 이경사가 파출소에 첫 무전을 한 건 2시 16분. 구조해야 할 사람이 꽃섬에 상의를 다리한 채 주저앉아서 직접 가서 이동시켜야 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당시 벌어졌던 일에 관련된 보도에 토대를 두어서 좀 전반적으로 짐작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급히 출동하면서 업체 측과 통화를 한 것 같고요. 드론으로 사고 지점의 영상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고 지점까지 가는 데에는 그보다 더 꽤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두 번째 무전이 들어온 건 30분 정도 지난 2시 42분이었으니까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이미 물이 차올라서 직접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이경사가 보고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직접 접촉한 건 또 그리고 나서도 다시 10분 정도가 더 소요된 뒤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던 건 막막한 갯벌 위에 어둠이 깔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테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아마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며 게다가 발이 베인 상태여서 옴쭉달싹 못하고 있던 그런 조건이었겠죠. 2시 56분에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보고한 이 경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혀서 이 사람을 이동시키겠다라고 무전을 합니다. 근데 이후 17분간 별다른 추가 무전이 없었고요. 오전 3시 9분쯤에 물이 많이 차올랐다는 그런 업체의 보고에 영흥파출소 직원들을 보강해서 이제 현장으로 이동해 나섭니다. 동료들이 찾았지만 이경사는 결국 실종됐고요. 그로부터 6시간이나 지난 오전 9시 41분에 꽃섬 인근 해상을 수색 중이던 해경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경사가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위를 떠돌던 구조 대상자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3시 55분에 근처 근부대의 열 영상 감시 장비에 포착됩니다. 그리고는 4시 20분에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죠.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인명 구조가 가능했던 건 군과 해경 당국의 공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사로부터 무전이 끊기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영흥파출소가 인천 해경서 상황실에 보고를 한 게 3시 30분이고 인천 해경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헬기, 구조대, 구조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부대의 추적 감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경찰과 소방 쪽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공조체제가 인명구조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애초에 2인 1조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경사의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가 됐더라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무전 교신 중 팀장이 인원을 깨워서 더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고 이경사가 본인이 일단 해보겠다고는 또 했지만 상황실 보고 자체는 이미 그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조사를 지시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가 어떤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도연이 관리하고 있는 상품프로그램의 본부장입니다. 도연이 오늘 좀 임무 수행하다가 좀 잠깐 접지르면서 넘어져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입니다. 김도연 보호자인데요. 네, 어머니. 네, 어떤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요, 빨리요. 어떤 상태냐고요?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건보다 한참 전인 작년 11월 25일 강원도 홍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기관, 다른 사람이 얽힌 문제이긴 해도 상당히 닮은 꼴로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보신 육군 김도연 일병의 실족사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일이고요. 제20기갑 여단 53 포병대대 소속 김도연 일병이 산악에서 통신훈련을 하며 장비를 운반하는 도중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이었고 아주 가파른 경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도연 일병이 속한 부대는 당시 대침투 종합훈련 중이었고요. 김 일병이 감당했던 일은 통신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은 오전 10시쯤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일병 외에도 상병, 운전병, 하사, 중사 등 총 5사람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운전병이 아닌 중사가 차량에 남았고요. 김 일병을 포함한 4명이 무거운 장비를 두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장비는 12kg짜리 2개, 114kg짜리 1개, 그리고 25kg짜리 1개로 총 4개였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1개씩을 맡았는데 가장 무거운 25kg 장비가 김일병 몫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르던 11시 5분쯤 함께하던 운전병이 발목을 다칩니다. 운전병은 애초에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은 상태여서 미끄러져 접지른 것이었죠. 하사한테 말하자 하사는 계속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운전병과 김일병은 속도가 뒤처져서 뒤에 남겠죠. 하사와 상병만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운전병은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김일병에게 장비를 부탁합니다. 결국 김도연 일병은 25kg짜리 자기 장비랑 12kg짜리 운전병의 장비를 이른바 찍턴 방식으로, 즉 하나를 먼저 올려놓고 내려와서 다른 하나를 또 올리는 일을 반복하며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후 12시 29분입니다. 다친 발목으로 먼저 이동한 운전병이 김일병을 목격한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죠. 운전병은 자기 혼자 목적지에 도착해서 김일병이 나중에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김일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김일병을 찾으러 다시 하산하는데 중간에서 장비만 마주치고요. 14시 21분에야 비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김일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9에 구조 요청이 들어간 건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이고 근우려 종합상황센터에 신고가 된 건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4시 35분에 소방대원 67명이 걸어서 김일병이 쓰러져 있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산림청 헬기와 군 헬기가 우왕좌왕하다가 5시 45분에 양양 119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고 6시 5분에 김일병은 그토록 기다리던 119 헬기를 타고 20여 분 만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가 아닌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실은 김일병은 이미 오후 4시 51분부터 심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의문들이 나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왜 119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던 하사가 김일병의 실종 사실을 인지했던 건 오후 1시 36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에 남아있던 중사에게만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팀원들은 1시 50분쯤 살려달라는 김일병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30분을 훌쩍 넘겨서야 쓰러진 김일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119에 대한 신고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사가 119 신고를 건의했지만 내부 보고가 먼저라며 묵살합니다. 그리고는 소대장과의 쓸데없는 통화만 이어집니다. 심지어 심각한 부상 상태에 있던 김일병과 소대장 사이에도 통화가 있었는데요. 김일병은 그 와중에도 소대장님 충성을 외치고 치료받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소대장은 뭐 하다가 넘어졌냐며 질책하고 사고 과정을 되려 추궁합니다. 사고로 다친 건 김일병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얼마나 심각한 부상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도 몰랐겠죠.
하지만 나중에 나온 부검 결과를 보면요. 목뼈가 골절돼 있었고요. 왼쪽 콩팥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도현 일병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소대장에게 미안해했습니다. 119 신고가 이루어진 건 발견 후 30분이 지난 오후 2시 56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이송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라는 문제죠. 119 요청에 따라서 산림청 헬기도 출동했는데요. 군은 자신이 직접 구조하겠다며 근 의무 헬기를 충돌시킵니다. 4시 44분에 산림청 헬기가 복귀 요청을 군으로부터 왔습니다. 헬기가 있는 여러 대에 있는 게 위험하기도 했겠지만 군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었던 군 의무 헬기는 로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구조에 실패하고 다시 소방 헬기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게 5시 18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가까이 지난 6시 5분에 119 헬기가 구조를 하는데 6시 18분 병원에 도착했을 땐 말씀처럼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김일병은 이미 오후 4시 51분부터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고요. 콩팥이 파열되면 1시간 이내에 수혈과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이 오후 2시 지나서였다면 늦어도 오후 3시 전후에는 응급조치가 들어갔어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사투는 소대장과 통화하고 있었고요. 김일병은 고통 속에서 소대장에게 치료를 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상급 간부들은 통화하면서 뭘 했을까요? 포대장이 김일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거서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가 4시 49분 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일병이 접질러 넘어졌다고 하면서 큰 걱정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분 뒤 김일병은 심정지 상태가 된 거죠. 심지어 일부 보도에서는 통화가 이루어진 건 심정지 상태 이후라고도 합니다. 설마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가 너무 큰 충격을 먹을까 봐 안심시키려 했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든 내부 문제로 축소하고자 애쓴 흔적만 보입니다. 김일병의 아까운 목숨은 그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삐끗한 줄로만 알고 병원으로 향하던 모치는 아까 보셨듯이 병원에 도착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지 1시간도 넘은 7시 24분에 그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대장은 지금 심정지 상태라고 변명합니다. 어머니는 대체 다리만 젖줄렀던 김일병이 왜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지 황당해서 물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불행했던 젊은 죽음을 이어서 오늘의 정준이의 논객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쪽 바다에서 사망한 이재석 경사. 그리고 2024년 11월 25일 동쪽 산악에서 사망한 김도현 1병. 한 명은 30대의 직업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를 간 넘긴 의무 복무병이었습니다. 직업으로서건 군역의 의무로서건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이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우리 중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들은 차라리 충분히 산 나를 데려가지 왜 살 길이 창창한 이들을 데려갔느냐고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압니다.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인 것을요. 제대로만 대처했어도 충분히 살렸을 목숨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쓰러져 갔다는 이 불행한 공통점. 그릇된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과 그들을 그런 치명적 오류로 이끈 시스템의 문제를 지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악당을 찾아서 도덕적 비난을 쏟아붓는 일은 적어도 잠시간은 멈췄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공분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는 잘못 알려지는 정보가 늘 끼어들기 십상인데요. 허탈한 죽음의 이유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요. 그 마음에 착 달라붙을 정보가 대체로는 윤색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난할 대상을 색출하고 싶은 욕망을 조금은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분노가 상황을 이끌면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오랜 관행에 의해서 벌어지고요. 그런 관행에는 온갖 사람들이 걸쳐 있게 마련이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그렇게 선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웅과 악당이 아니라 속사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평상시 어떤 관행에 의해 반복돼 왔는지를 알려면 내부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야 하고 때로 상호 충돌하는 증언 속에서 진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 진실에 기반을 둘 때에만 올바른 책임 규명을 통해 관행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공분이 진상 규명의 동력이 되기는 합니다. 이번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과 김도연 일병 사망 사건에서 모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포착됩니다. 사회적 공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 등에 의한 검증 활동이 진행되어야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도 서로 짬짬이로 사건을 덮고 축소시키는 일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공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고 언론은 당분간의 분노의 땔감이 될 것들에만 관심을 두지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될 관심에 부응하는 선정적이고 단편적인 때로는 그릇되기까지 한 정보가 불같이 타올랐다 삽시간에 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한두 명의 마녀만 잡아서 화형시켜버리면 이 땅에 악이 사라질 것 같은 푸닥거리만 반복해온 게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되 그 최종 목적지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욕을 먹어 마땅해 보이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석 경사 사망건에서 휴게 중이던 팀원을 깨워 2인 1조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왜 상황실에서 공식 보고를 해서 구조자원을 동원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또 왜 휴게 기록과 실제가 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관행이라면 이번 사건에 어떤 문제를 끼쳤는지, 이 경사 사망 이후 조사가 이루어질 때 왜 이 경사의 동료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도연 일병 사망건은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일이고 더 심각합니다. 왜 훈련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인 중사는 차량에 머물렀는지, 중사 대신 갑자기 훈련에 투입되어서 운동화만 신고 산에 오른 운전병은 왜 발목 부상 후 하사와 다른 상병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짐을 일병에게 떠넘기고 혼자 앞서갔는지, 왜 또 하사는 두 개의 큰 장비와 함께 혼자 남겨진 김일병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나중에 실종을 인지하고 사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왜 즉각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현장 지휘관인 중사 그리고 직속 상관인 소대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니 인지하고서도 그때라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건지, 위험한 훈련 상황에서 개개인 간의 긴급 연락할 방법은 없었는지, 산악구조 전문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군 자체의 처리를 고집한 이유는 뭔지. 솔직히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운전병, 상병, 하사, 중사가 특별한 악마라기보다는 그저 흔한 군인에 불과하고 군 시절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김일병처럼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다친 병사를 윽박지르는 소대장은 흔한 소대장들 중에 하나고 포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예상 가능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일병, 상병, 하사, 중사, 소대장, 대대장들은 앞으로도 이름만 바꿔단 채 비슷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최근 소식으로 보면 김도연 일병 사망 사건은 현장 지휘관 등 간부들에 의해 간부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통해 과연 밝혀진 진실이 무언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실제가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의 8월 초 보도에 의하면요, 이들은 당시까지도 여전히 보직 해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방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참 보도가 이루어졌을 시점에는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유가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군은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노가 사그러지고 관심이 줄어드니 이런 모양입니다. 그나마 한 언론사의 후속 보도 덕에 이런 상황 정도가 드러났을 뿐 정확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책임자 처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고 김도현 일병의 아버지는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란도 있었고 새로운 정부 구성도 있었지만 몇 달째 만날 수 없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분노가 타오를 때 당장이라도 잡아쳐넣을 것처럼 수사기관이 움직이다가 스르륵 잊히고 나면 유야무야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 영웅 악당 이야기는 깨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준이의 논 5회에서 다룬 김용균 씨를 다시 떠올립니다. 깜깜한 밤이었고 고립된 지역이었고 원칙과는 달리 혼자서 움직였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바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 요청을 넣기보다는 상부의 연락을 취하느라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건을 축소했고 책임을 회피했고 사망자 탓을 했습니다. 유족을 허술하게 대했고 시간이 지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목숨이 외롭고도 비참한 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젊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 우리 이미 대부분은 알고 있는 절대로 타협돼서는 안 될 원칙 그리고 새삼 강조되어야 할 사안들을 재확인합니다. 첫째, 위험한 곳에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모든 위험 작업자들은 상호 긴급 연락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셋째,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내부적 해결이 아니라 외부적 구조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장에 대한 지휘권 역시 외부의 구조 단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안전 매뉴얼에 대한 완전한 숙지와 반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른 무엇보다 매뉴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먼저고 선명해야 합니다. 여섯째, 안전사고 발생 후 진상조사는 의무화되어야 하고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째, 수사기관과 법적 처벌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 수사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강제적 조사 권한이 보조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이번 사안을 다시 점검하면서 결국 제가 의존할 수 있는 당장의 문헌은 당시 취재된 결과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시해도 1차 취재자로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초적인 문헌을 만들고 보존하고 전파할 책임을 지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할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우리의 공부는 높고 짧기보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 개개인이 하기는 어렵기에 언론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언론에게 관심을 두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하나하나에 따라 각각의 언론을 내치고 사람을 내치고 하다 보면 남을 언론,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차가운 산길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가야 했던 김도현 일병,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잠겨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재석 경사, 그리고 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이유로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했던 수많은 젊은 목숨들에게 우리 논객들과 함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곳에서의 부조리와 고통은 남은 저희들이 감당해 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고 합니다.
죽어서야 김도현 상병이 된 그의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김상병은 12월 9일에 3박 4일 휴가를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는군요. 휴가 나오면 그때 봐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라고 김상병의 아버지는 비통한 심정을 눌러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다면 그나마 나았을까 싶지만 애초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낸 거지 국가더러 죽음을 방치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게 아니죠. 예전에는 군인의 죽음이 마치 제 죽음인 것 같아서 섬찟했다면 이제는 군인의 죽음이 제 아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저는 끔찍해집니다. 오늘 논객으로 만난 여러분들의 심장도 방금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또 만약 12월 3일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군인들의 휴가는 모두 중단되고 수많은 우리 동료와 자식들이 계엄군이 되거나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되어 국가에 의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치러야 했겠죠. 국가를 리바이어던, 즉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를 헌법으로 제어하고 법률로 제약하는 까닭도 그것에 있습니다. 계엄은 통칭이라는 망발을 일삼았던 용산 이무기들을 깊고 어두운 감옥에 쳐넣어서 쇠사슬로 동여매야 할 정당성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국가의 권력을 잠시 위임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국가가 지닌 폭력과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헌법을 가르치고 국민의 목숨과 안녕을 지킬 의무를 되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치하고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우리의 목숨을 해할 괴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아들을 두고 있는 같은 부모로서 고 김도현 상병 아버지 김철균님의 SNS 프로필 메시지는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큰아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해줬구나.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해. 정준이의 논 1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 김도현 상병, 고 이재석 경사, 유가족들 그리고 논객님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는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